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한쪽 끝자락, 민상구 영감의 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법 이름 있던 양반가였으나 세월이 흐르며 몰락하여 이제는 초라한 살림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민상구 영감은 60을 넘긴 늙은 선비였습니다. 머리는 이미 눈처럼 휘어졌으나 가난 속에서도 품격만은 잃지 않으려 애를 쓰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낡은 갓을 쓰고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삼키시곤 했지요. 이놈의 가뭄이 언제 그칠런지. 옆에서 그 말을 듣던 송씨 부인은 55살의 연배로 평생을 남편 곁에서 고생을 함께한 살림꾼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쌀알이 빠져나갈 만큼 가난했지만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집안을 지탱하고 있었지요. 여보, 너무 근심 마소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지 않습니까? 부인의 다독임에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민도겸은 28살로 아버지를 닮아 학문을 즐기는 청년 선비였습니다. 몇 번 과거에 응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책을 가까이 하며 꿈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의 아내 허소양은 25의 젊은 며느리였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째였으나 가난을 한 번도 탓하지 않고 시부모를 공경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효부로 이름이 났습니다. 바느질과 길쌈에 능하여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애쓰는 모습이 더욱 귀했지요. 어느 저녁 민씨 집안 식구들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상 위에는 보리죽 한 그릇과 소박한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네 식구의 얼굴에는 따스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가, 오늘 죽이 유난히 고소하구나. 민상구 영감의 칭찬에 소양은 고개를 숙이며 정답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좋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보리도 다 떨어져 가니 내일부터는 더 아껴 끓여야겠습니다. 염려 말아라. 우리가 비록 가난하다 하나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언젠가는 훗날이 밝아올 게다. 송씨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도겸은 곁에 책을 내려두고 젓가락을 들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양아, 늘 고맙다. 내가 있어 이 집안이 이렇게 화목한 게다. 서방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소서. 저야말로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감사할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씨 집안을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가난하기로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집이었지만 네 식구가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모습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이지요. 저 집 좀 보게. 살림은 비록 어렵다 해도 마음만은 저리 넉넉한 걸 보니 복이 따로 없지 않은가. 그러게 말일세. 요즘 세상에 저렇게 화목한 집안이 어디 있겠는가. 민 영감댁은 참으로 복된 집안일세. 그러나 그 화목한 일상도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몇 달째 이어진 가뭄에 논밭은 메말라가고 마을 곳곳에서 굶주림에 신음하는 소리가 번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씨 집안 역시 예외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이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험한 시절을 함께 버텨내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허소양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살피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치 머지않아 찾아올 큰 변화를 예감이라도 하는 듯이 말입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메말랐습니다. 하늘에서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고 뜨거운 볕이 연일 내리쬐어 대지를 바짝 말려놓았지요. 논둑은 갈라지고 밭의 곡식들은 누렇게 타들어가 바람만 불어도 바스라져 갔습니다. 민상구 영감은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작은 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지도 않은 논이었지만 그나마 그것이 집안을 먹여 살리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볕대마저 시들어 뼈대만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가뭄이 이어지면
올해 농사는 그만 끝이구나. 고을 곳곳에서는 농부들의 절망스러운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물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평소에는 맑은 물이 졸졸 흘러내리던 개울도 말라붙어 돌바닥만 앙상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이 가장 원망스레 바라보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부유한 상인 배만호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짓고 살며 여러 고을에 걸쳐 거대한 곡식 창고를 운영하는 부자였습니다. 배만호 집 뒤편에는 큼지막한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 안에는 지난해부터 쌓아둔 쌀과 보리, 콩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때에도 그는 곡식값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며 창고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었지요. 배만원의 창고만 열어도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은 없을 텐데 저 양반이 쌓아둔 곡식이면 온 고을 사람들이 두 해는 먹고도 남을 것이야. 원망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배만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교활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쌀 한 말에 은자 5냥이요. 급하면 빌려도 좋도만 이자는 달마다 반푼씩이요. 평상시 값에 서너 배나 되는 터무니없는 값이었고 거기에다 이자까지 붙여 곡식을 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궁박한 마음을 이용해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탐욕이었지요. 민씨 집안도 점점 곤궁해져 갔습니다. 비축해둔 곡식이 바닥나자 송씨 부인은 하루 두 끼도 제대로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허소양은 시어머니가 자신 몰래 끼니를 줄이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먹이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님 드십시오. 저는 배가 부르니 더 드시지요. 아니다, 소양아. 너는 젊은 사람이라 더 먹어야 한다. 나는 늙은이라 적게 먹어도 괜찮다. 소양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언제나 며느리와 아들을 먼저 챙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편 마을 곳곳에서는 배만호에게 곡식을 구하려 찾아가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값이 너무 새 차라리 굶는 게 낫겠다더군. 사람 급한 것만 골라 더 혹독하게 굴어대니 그게 장사가 아니라 잡는 짓이지. 마을 원로인 김훈장은 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흉년에 곡식을 쌓아두고 백성들을 괴롭히다니 하늘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배만호는 이런 원망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아와 인맥이 두터운 그는 제 행위를 그저 장사라 우기며 큰 소리를 쳤지요. 장사란 본디 이익을 남기는 법. 급하면 빌려가고 싫으면 말 일이요. 그의 오만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날로 더해졌지만 권세와 재물을 등에 업은 그에게 감히 맞설 이는 없었습니다. 민씨 집안 역시 점점 더 궁색해졌습니다. 도겸은 책이라도 팔아 곡식을 사려 했지만 흉년에 책을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온 가족은 하루 한 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허소양은 집 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헛간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그곳에서 소양은 곧 자신과 시댁의 운명을 바꿀 만한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될 터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허소양은 집 안살림을 정리하다가 오래도록 손대지 않은 헛간을 치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곡식이 바닥난 판에 혹시라도 묵은 곡식 한 줌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헛간 문을 열자 오래 쌓인 먼지가 훅 일어나 코끝을 찔렀습니다. 안에는 낡은 농기구며 깨진 항아리, 부러진 지게짝 따위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소양은 치마자락을 여며쥐고 하나씩 치워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정리하던 중 구석에 오래된 나무 괴짝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괴짝은 깨진 항아리와 멍석, 지게짝에 덮여 있어 지금껏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것이지요. 먼지를 털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헤어져 있었으나 글씨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양은 그 가운데 한 장을 조심스레 펼쳐보았습니다. 눈이 커지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당문기라니. 문서의 첫머리에는 분명히 전당문기라 적혀 있었고 아래로는 민씨 집안 조상들이 배씨 집안에서 곡식을 빌리며 전답을 담보로 잡힌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원금 전액 변제라는 글귀와 함께 증인들의 수결이 또렷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즉 민씨 집안은 이미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씨 집안이 땅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뜻이었지요.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소양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기록대로라면 배만호 집안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의 상당 부분이 본디 민씨 집안의 것이었습니다. 소양은 서둘러 다른 문서들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고을원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도 있었고 증인들의 이름이 또렷이 적힌 문서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씨 집안의 정당한 권리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였지요. 서방님, 서방님. 소양은 문서를 품에 안고 급히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침 민도겸은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소양아? 그렇게 숨이 가빠서. 서방님, 이 문서를 좀 보셔요. 헛간에서 찾은 것인데. 소양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도겸은 의아한 눈길로 받아들고 글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눈빛이 커지며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내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 때에 작성된 전당문기다. 이 도장은 분명 우리 집안의 것이고 게다가 여기 보아라 원금 전액 변제라 적혀 있지 않느냐. 도겸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려운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이 돌려받아야 할 것이 분명하군요. 하지만 배만호가 순순히 내어줄까요? 소양의 걱정스러운 말에 도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굳게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그렇다 해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는 분명 우리 집안의 권리다. 그때 소란을 듣고 송씨 부인과 민상구 영감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도겸은 문서를 내보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영감은 문서를 들여다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 이것은 분명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그 문서다. 내가 어릴 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었구나. 민상구 영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제야 온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며 숨죽였습니다. 잊혀진 줄 알았던 가문의 비밀이 먼지 속에서 되살아난 것이었지요. 소양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배만호에게 이 사실을 알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두려움보다 굳센 용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하나로 모였고 민씨 집안의 운명을 바꿀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허소양은 문서를 품에 안고 배만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도겸이 함께 가겠다 했으나 소양은 혼자 가는 것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남편이 함께 가면 괜히 배만호가 더 경계할 터였기 때문이지요. 배만호의 집은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높다란 담장과 위압적인 소슬대문이 서 있었고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당 안쪽은 곡식 장사꾼들이 드나들며 부산스러웠습니다. 실례합니다. 배만호 어르신을 배울 일이 있어 왔습니다. 소양이 정중히 말하자 대문 앞 하인이 위아래로 훑어보며 거칠게 대꾸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바쁘시니 돌아가시오. 곡식 빌리러 온 것이면 내일 오라 하시오. 곡식 일이 아닙니다. 집안의 중대한 일로 왔으니 꼭 전해주시지요. 소양의 단호한 말투에 하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배만호가 직접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가득했지요. 배만호는 50줄의 살찐 사내였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화려한 갓을 눌렀었는데 작은 눈에서는 탐욕스러운 빛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민씨 집 며느리가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곡식 빌리러 온 것이라면 값은 이미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 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앞에 어르신 집안과 저희 집안 사이에 오래된 문서가 있어 그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소양은 차분히 말하며 품에서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배만호는 그것을 보자 순간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친 듯 했지요. 그게 무엇이더냐? 민씨 집안과 배 어른댁 사이에 주고받은 전당문기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지요. 소양이 내민 문서를 받아든 배만호는 허겁지겁 글자를 훑었습니다. 읽어갈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허튼 소리. 이런 문서가 진짜일 리가 없다. 그가 목청을 높여 문서를 흔들었지만 당황한 기색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장과 관인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서는 분명한 진본입니다. 아니야. 꾸며낸 것임이 틀림없다. 배만호는 갑자기 문서를 화로에 던져 태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양은 이미 그럴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태우셔도 허실입니다. 저는 이미 내용을 모두 베껴두었고 글 아는 어르신들께도 미리 보여 증인으로 삼아두었습니다. 소양의 말에 배만호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뒤적였지만 위조라 할 만한 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설령 이 문서가 진짜라 해도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내 시아버지 때 이미 갚은 곡식 이야기를 아무도 증명하지 못해 땅을 돌려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제야 사연이 드러났습니다. 예전 민상구 영감의 아버지가 원금을 다 갚고도 당시 배씨 집안이 그 사실을 은폐하며 땅을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증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증거가 사라진 탓에 민씨 집안은 그저 속을 끓이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소양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당문기에는 원금 전액 변제라는 글귀와 증인들의 수결이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지요. 배만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다. 허나 이런 일은 관아에서 판단할 일이지 내가 혼자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관아에 가서 판가름을 받겠습니다. 소양이 당당히 말하자 배만호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자신만만한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관아 아전들에게 뇌물을 듬뿍 돌려두었기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라. 하지만 너희 같은 가난한 집안이 나를 거슬렀다간 큰 화를 입을 줄 알 거라.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온갖 계략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지요. 그러나 소양은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돈으로 막을 수 없는 법이지요. 그녀는 단정한 걸음으로 배만호의 집을 나섰습니다. 배만호는 소양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소양이 떠난 뒤 배만호는 신복 김사환을 불러 명했습니다. 당장 관아로 가서 아전들에게 알리거라. 민씨 집안에서 괜한 일을 꾸미고 있다고. 예, 어른. 그러나 배만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뇌물 몇 푼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허소양이 생각보다 훨씬 철저히 대비해 왔다는 것을 그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소양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알렸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온 식구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흘 뒤 허소양은 민도겸과 함께 고을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는 마을 한복판의 자리에 있었는데 높다란 기둥과 넓은 처마가 위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포졸들이 서 있었고 마당에는 송사를 위해 모여든 백성들이 웅성이고 있었지요. 민씨 부부가 도착했을 때 배만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아전들과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수상한 기색을 보였고 옆에는 큼지막한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만했지요. 저기 보시오. 벌써 아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군요. 민도겸이 근심스레 말하자 소양은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잠시 후 북이 세 차례 울리며 고을 원님 정태원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정 원님은 50가량의 나이, 깔끔한 인품이 얼굴에 드러나는 분이었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하기로 소문이 자자해 백성들은 그가 판결하는 날이면 마음을 놓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민씨 집안과 배씨 집안 사이의 전당문기 분쟁을 심리하겠다. 먼저 민씨 측의 말을 들어보겠다. 원님의 준엄한 목소리에 소양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한 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님, 저희 집안의 헛간에서 오래된 전당문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저희 조상들이 곡식을 빌리며 전답을 저당 잡혔으나 원금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씨 집안은 이를 숨기고 아직까지 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양은 미리 베껴둔 문서를 정중히 바쳤습니다. 정원님은 그것을 받아 꼼꼼히 살폈습니다. 도장의 모양, 종이의 빛깔, 글씨의 필체까지 하나하나 살펴본 뒤 관아에 보관된 옛 문서와 대조하니 진보님이 분명했습니다. 배만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원님의 물음에 배만호는 얼굴에 땀을 흘리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원님, 세월이 이처럼 흘렀는데 이제 와서 나타난 문서가 어찌 믿을 만하겠습니까? 필시 위조된 것일 터입니다. 정원님은 눈빛을 고추세우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문서가 진짜라면 세월이 지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약속을 어기고 돌려주지 않은 죄가 더욱 무거워지는 법이지. 그 말에 배만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숨겨둔 돈주머니를 슬쩍 내밀려 했지만 정원님의 매서운 눈빛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감히 관아 뜰에서 이런 수작을 벌이려 하느냐. 썩 거두어라. 배만호는 당황해 손을 거두었습니다. 평소라면 뇌물로 넘어가던 일이었으나 청렴한 원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정원님은 다시 문서를 펼치고 마을 원로들을 불러 증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김 훈장과 이 노인 등 글 아는 이들이 차례로 나와 입을 모았습니다. 예, 저도 옛날 어르신들께서 민씨 집안이 빚을 다 갚았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 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들이 있었지요. 제 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늘 하곤 했습니다. 증언이 이어지자 정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한결같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충분히 들었다. 며칠 뒤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그날로 정원님은 사건을 장계로 올려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토지 분쟁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조정으로부터 진실을 밝혀 정의롭게 판결하라는 윤허가 내려왔습니다. 열흘 뒤 드디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원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정원님은 엄숙히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심리한 결과 민씨 집안의 주장이 옳다고 판정한다. 배만호는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차지한 데다 백성들을 수탈한 죄가 크다. 순간 마당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배만호에게 곤장 50대와 벌금 은자 200냥을 명한다. 그리고 부당하게 차지한 전답 일부와 곡식 창고 하나를 민씨 집안에 돌려주라. 판결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눌려 살던 울분이 한순간에 풀린 듯 했습니다. 배만호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동안 쌓아온 위세가 크게 꺾였음은 분명했습니다. 더구나 곤장까지 맞게 되니 체면이 땅에 떨어진 것이지요. 원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양과 도겸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정원님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씨 집안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되찾은 땅과 곡식으로 당장의 생계는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도겸은 마음 놓고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만호의 눈빛은 여전히 원망으로 이글거렸고 언젠가 다시 이를 갈며
복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판결이 내려진 뒤 민씨 집안에는 마침내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되찾은 것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으나 그동안 하루 끼니조차 어려웠던 생활을 떠올리면 하늘이 내려주신 은혜와도 같았지요. 허소양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어나 되찾은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배만호가 관리해온 탓인지 논밭은 제법 기름지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비옥한 논 2마지기와 밭 3마지기 그리고 곡식 창고 하나까지 돌려받게 되었으니 민씨 집안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소양아, 이게 다 내 덕분이 아니겠느냐. 정말 꿈만 같구나. 송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하루 한 끼로 겨우 연명하던 살림이었는데 이제는 풍요로움까지는 아니어도 안정을 되찾았으니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어머님, 다 조상님들의 음덕이지요. 저는 다만 그 뜻을 조금이나마 받들었을 뿐입니다. 소양의 겸손한 대답에 민상구 영감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옳다. 허나 내가 아니었다면 그 문서는 영영 헛간 속에서 썩어갔을 게다. 우리 집안에 복을 불러온 이는 바로 너구나. 이제 민도겸은 생계에 쫓기지 않고 학문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도록 경전과 사설을 읽으며 글을 지었고 시문에 능한 그의 솜씨를 마을의 김 훈장도 크게 칭찬했습니다. 도겸아, 내 글재주라면 이번 과거에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 게다. 김 훈장의 격려에 도겸은 더 힘을 내어 학문에 매달렸습니다. 소양은 그런 남편을 위해 정성껏 뒷바라지했습니다. 늦은 밤에도 따뜻한 차를 끓여 올리고 등잔불을 정갈히 밝혀 눈이 덜 피로하도록 살폈지요. 되찾은 곡식 창고 또한 집안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쌀과 보리, 콩이 가득 들어 있어 당분간은 식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었습니다. 소양은 그 곡식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잘 관리하여 집안 살림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겠지요. 소양의 말에 송씨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지. 그리하여 민씨 집안은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배만호가 탐욕스럽게 곡식을 붙들고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던 것과는 달리 민씨 집안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집 좀 보게. 가난할 적에도 마음이 넉넉하더니 이제는 형편이 나아지니 더 베푸는구나. 민씨댁 며느리가 참으로 귀하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었네. 저런 며느리를 둔 집안이 어찌 복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칭송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씨 집안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가을이 되자 민도겸은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소양은 남편이 길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정성껏 행장을 꾸려주었습니다. 서방님 몸 조심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집안일은 내게 맡기고 간다. 부모님 모시는 일도 잊지 말아다오. 염려 마십시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민도겸이 길을 떠난 후 소양은 시부모를 더욱 정성껏 모셨습니다. 농사일에도 직접 나서 살펴보고 집안 살림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녀의 부지런함과 지혜로움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칭찬거리가 되었지요. 그러나 이 모든 변화를 곱지 않게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만호였습니다. 그는 민씨 집안이 점차 번창하는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관아에서 곤장을 맡고 창고와 땅을 빼앗긴 분노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아주고야 말겠다. 배만호는 어두운 방에서 중얼거리며 새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씨 집안은 그런 음습한 시선을 알지 못한 채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양은 매일같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정성스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 서방님이 무사히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게 해주소서.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은 듯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멀리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도겸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었지요. 급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관아 사환의 외침에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민씨 집안에는 경사가 겹겹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와 함께 배만호의 질투와 분노도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민도겸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 고을에 퍼지자 온 마을은 잔치집처럼 떠들썩했습니다. 이 작은 고을에서 문과 급제자가 나온 것은 10여 년 만의 경사였으니 사람들은 너도 나도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민씨 집안에서 급제자가 나왔다지요?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인가. 민씨댁 며느리의 덕이 크다더이다. 저런 내조가 있으니 집안이 일어서는 게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상구 영감과 송씨 부인은 아들의 급제를 기뻐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허소양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도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기쁨이 어려 있었지만 겸손한 태도는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소양아, 모두의 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겸아, 장하다. 이제야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민상구 영감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난에 눌려 지내던 집안이 마침내 명예를 되찾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기쁨을 곱게 보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만호였습니다. 가난뱅이 집안에서 급제자라니 저 계집이 화를 불러온 게지. 배만호는 허소양에 대한 원한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녀로 인해 재산과 체면을 잃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집안까지 벼슬길에 오르니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배만호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조 참판 윤석범이었습니다. 윤석범은 탐욕과 부패로 악명이 자자한 인물로 배만호와는 돈거래로 얽힌 사이였습니다. 배만호는 거액을 들고 윤석범을 찾아갔습니다. 참판 어르신 민도겸이라는 자의 급제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겠습니까? 흠쉬운 일은 아니나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네. 윤석범의 눈빛은 욕심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미 배만호에게서 얼마나 뜯어낼 수 있을지를 따지고 있었지요. 시험 답안에 흠이 있었다고 꾸며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집안이 제출했다는 전당문기 역시 위조라 주장하면 금세 시비거리가 될 게다. 그리하면 정말 급제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이조 참판이 아닌가. 인사와 초임을 다루는 것이 내 손안에 있는데 그 정도 일쯤은 어렵지 않다. 윤석범의 말에 배만호는 안도하며 거액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음험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민씨 집안에 전해졌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가 급제 취소를 통보한 것입니다. 민도겸의 시험 답안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민씨 집안의 전당문기가 위조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 있다. 이 소식을 듣자 민씨 집안은 경악했습니다. 도겸은 억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내 글에 잘못이란 없었다. 이는 분명 배만호의 지시로다. 허소양도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가 한양의 권세가를 매수한 것이 분명하지요. 상대는 이조 참판이라는 막강한 벼슬아치였으니 민씨 집안으로서는 손쓸 도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조 판서 김정국이었습니다. 김정국은 청렴하고 올곧은 관리로 평소에도 윤석범의 부정을 눈여겨보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민도겸의 답안을 직접 검토했습니다. 답안 속에는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백성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바른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글은 조정 안에서도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었지요. 이런 훌륭한 답안을 두고 부정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김정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만호와 윤석범 사이의 은밀한 거래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허소양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한양에 올라가
억울함을 호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직접 진정을 올려보겠습니다. 소양아, 위험한 길이 될 수도 있다. 상대가 이조 참판이 아닌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소양의 굳은 의지에 도겸은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용기와 지혜를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소양은 전당문기의 원본과 여러 증거를 챙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김정국을 찾아가 정중히 사정을 고했습니다. 판서 어르신, 저희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서방님의 답안도 저희 집안의 문서도 모두 진실입니다. 김정국은 소양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며 더욱 확신을 굳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 윤석범과 배만호의 결탁이었지요. 부인, 걱정하지 마시오. 정의는 반드시 이길 것이오. 김정국의 굳건한 말에 소양은 마음속 깊이 희망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진정한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조 판서 김정국의 조사는 신속하고도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조정에 몸담으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범과 배만호의 결탁을 차근차근 파헤쳐 나갔습니다. 먼저 김정국은 민도겸의 시험 답안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도겸이 쓴 민본 정치로는 옛 성현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실적인 정책을 담아낸 뛰어난 글이었습니다. 이런 답안을 두고 부정이라 하는 것은 억지였지요. 이 답안만 보아도 글쓴이의 학문과 마음가짐이 드러난다. 이런 글을 부정하다니 도리어 의심을 받아야 할 자들이 따로 있지 않겠는가. 김정국은 또한 허소양이 가져온 전당문기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종이의 질 먹의 색, 도장의 자국까지 그 시대의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문서 말미에 원금 전액 변제라는 글귀와 증인들의 수결이 뚜렷하게 남아있어 진실을 더없이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정국은 은밀히 사람을 보내 윤석범의 행적을 캐내게 했습니다. 곧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석범이 최근 들어 씀씀이가 커졌고 그 돈의 출처가 바로 배만호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참판, 이게 무엇이오? 김정국이 윤석범을 불러 증거를 내보이자 윤석범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렸습니다. 그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드러난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판서 어르신, 그건 그만두시오. 모든 것이 이미 밝혀졌소. 김정국의 단호한 목소리에 윤석범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끝내 배만호와의 결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 소식이 임금께 보고되자 임금은 크게 노하셨습니다. 과거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고 뇌물을 받은 일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윤석범은 벼슬을 박탈하고 먼 곳으로 내쳐라. 배만호는 잡아들이되 그 죄를 엄히 다스리라. 임금의 엄명이 떨어지자 곧 조정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윤석범은 관직에서 파직되고 쌓아온 재산마저 몰수당했습니다. 배만호에게는 더욱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포졸들이 그를 포승줄에 묶어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분노와 울분을 터뜨리며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가 마침내 벌을 받는구나. 하늘이 보고 계셨던 게지. 재판 끝에 배만호는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모은 재산은 대부분 몰수되었고 그의 기와집과 창고들은 관가에 넘어갔습니다. 일부는 피해를 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배만호를 먼 곳으로 유배 보내고 재산은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라. 정태원 원님의 선고가 떨어지자 마당 가득 모인 백성들이 박수와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배만호의 횡포에 시달렸던 그들에게는 참으로 통쾌한 순간이었지요. 한편 민도겸의 급제는 정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김정국은 직접 도겸을 불러 격려했습니다. 도겸, 그대의 답안은 참으로 훌륭했다. 앞으로 백성을 이롭게 하는 관리가 되기를 바라오. 판서 어른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평생 백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도겸은 깊이 절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곧 그는 첫 벼슬로 한 고을의 수령에 임명될 예정이었습니다. 허소양이 한양에서 돌아왔을 때 마을은 온통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말을 얻기 어려웠을 터였지요. 민씨댁 며느리가 돌아왔다. 집안을 살린 며느리가 아니던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소양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시부모는 그녀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맞아주었습니다. 소양아, 내가 없었다면 어찌 이런 영광을 누렸겠느냐. 송씨 부인이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상구 영감도 감격에 겨워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지요. 저는 그저 그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소양의 겸손한 말에 도겸이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진심으로 고맙다. 이제 민씨 집안은 재산과 명예, 벼슬의 영광까지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몰락했던 집안이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으로 우뚝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소양을 가리켜 집안을 일으킨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굳은 의지가 한 집안의 운명을 바꾼 것이었지요. 저 집 며느리를 보게 하늘이 내린 복덩이가 아니겠는가. 저런 며느리를 둔 집안이 번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후로도 민씨 집안은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도겸은 백성을 위하는 관리로 이름을 떨쳤고 소양은 현명한 아내로서 곁에서 내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탐욕은 반드시 무너지고 의로움은 끝내 빛을 발한다는 교훈과 함께 한 여인의 지혜와 용기가 집안을 살려낸 감동적인 이야기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